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수험생들이 메일을 보내셔서 고민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는요, 저는 뭐 이러이러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또는 뭐 이러이러한 뭐 군인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떤 수험생이 합격할지 안 할지는 제가 뭐 무당이나 뭐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전업 수험생이 아니시라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육아를 해야 되는 가정주부이시거나 또는 군대에서 복무하고 계시는 군인 또는 뭐 공직 중인 뭐 근무 중인 공무원 뭐 이러한 전업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1차 합격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2차 합격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2차에 비해서 깊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퇴근 후에 공부하시거나 또는 주말에 공부하셔서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1차 시험까지는 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1차 시험도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1차 시험까지는 어찌어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의 합격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매우 비관적인 내용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에 하나의 시험이고요. 자격증 취득으로서 전문 자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쉽게 몇 달 만에 간편하게 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해서 만 2년을 공부했고 횟수로는 3년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일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일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할 때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2차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2학기에는 복학을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수험 기간만 모으면 2년이고요. 학교에 복학과 휴학을 포함하면 총 3년의 횟수로는 3년의 시간을 이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만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원룸방을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생활이 어땠냐면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 들 때까지 식사라든가 기타 필수적인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공부만을 했습니다. 자, 스탑워치로 초시계를 찍으면서 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카운트하면서 공부를 보통 하죠. 그랬을 때 보통 하루에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순 공부 시간을 찍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10시간이나 12시간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인간이요, 하루 생활을 할 때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있고 새끼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자고 밥 먹는 시간만 해도 최소 9시간에서 10시간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 후에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또요, 뭐 학원을 간다거나 또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사집에 복사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수험생과 어떤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주변적인 시간에 많이 뺏깁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부에 몰입한다고 해도 초시계로 순 공부 시간으로 10시간이나 12시간을 찍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만 2년 동안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뭐 대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재학 중이거나 또는 군대 복무 중이거나 육아를 해야 되는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1차까지는 직장을 재직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차 합격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1차를 합격한 이후에는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결정이냐면 자, 2차 시험은 직장을 재직하면서는 현실적으로 붙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말로 이 시험을 붙고자 한다면 1차 시험 합격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휴직을 하고 전업으로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두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붙는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낙관적인 기대에 빠지셔서 직장을 쉽게 그만두시고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2차 시험도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시고 정말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내가 그럴 만한 가치를 이 자격증에 느끼는지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무릅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슷한 시험인가요?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뭐 더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두 자격증 모두 부동산을 업무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는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요. 공인중개사는요. 말 그대로 부동산의 매매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하시는 전문 자격자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의 공급자와 매물의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그 가치를 판정하시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내 집을 5억에 내놨으면 5억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고 4억에 내놨으면 4억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개사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의 판단으로는 이 집은 4억 5천짜리야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죠. 매도자가 내놓는 금액대로 매수인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는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즉 토지라든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 자격증은 전혀 업무가 다르다, 유사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 시험도 객관식 시험입니다. 즉 1차와 2차가 모두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주관식 시험에서 1차 객관식 시험의 몇 배 수준의 공부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공부량은 감정평가사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폄훼한다기보다는 두 자격증을 따기에 요구되는 어떤 전문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수험 기간, 공부량의 수준 차이가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가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제가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디 지역이 땅값이 오를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깊게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제가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시키는데 유리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수험생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감정평가사는 뭔가 부동산에 대한 최고 전문직 자격증이고 따라서 감정평가사증을 따면 전국 지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어디가 땅값이 오르고 어디가 땅값이 내리고를 잘 알아서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부동산 투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요. 자본이 일단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아무리 작은, 아무리 뭐 누추한 집을 살려고 해도 최소 수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억이 말이 수억이지 내가 일을 해서 이 돈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따라서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일단 최소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 건데 이 자본이 있지 않고서는 투자를 시작할 수도 없고 이 자본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투자에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보다도 감각입니다. 또는 지식보다도 오히려 용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감정평가 업을 하고 또 저도 인생을 살고 돈을 벌고 나이를 먹으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많이들 느끼시는데 부동산 투자는 지식보다는 감각이고 오히려 용기입니다. 남들이 비관적인 전망에 쌓여 있을 때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감각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를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취득하시는 건 맞는데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에 반드시 유리하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히려 감정평가사들은 가격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 자격증에 합격했었을 때 우리 선배 평가사와 강남 얘기를 하다가 강남의 그 센트럴 백화점 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반포자이, 뭐 반포 레미안 라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 평당 3천만 원 했습니다. 아파트가 한 평당 3천만 원을 했어요. 그때 저희 선배 평가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말이 되냐. 땅도 아니고 어떻게 아파트가 한 평에 3천만 원일 수가 있느냐. 시멘트로 지은 그 공간이 어떻게 한 평에 3천일 수가 있느냐. 라고 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 토지 위에 그렇게 빼곡하게 올린 그 시멘트 공간이 1제곱미터 한 평에 어떻게 평당 3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평당 8천 합니다. 지금은 평당 8천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감정평가사들은 합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 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가격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투자에 불리한 점이 있음이 있었지 절대로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저는요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한다고 해도 취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이 말이 물론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보다는 경력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는 그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몇 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를 먹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나이를 먹었느냐, 즉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이가 45세인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A라는 사람은요,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어떤 금융회사에서 뭐 과장,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나이가 45세까지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수험 생활을 오래 해서 수험 생활을 10년 하다 보니까 수험 생활 10년 차에 붙었고 나이가 45세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45세지만 평가 법인에서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A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A의 경력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단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경력이 있다면 그 나이를 드실 때까지 감정평가나 뭐 부동산, 금융 이런 유관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셨거나 인맥을 쌓으셨다면 오히려 장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 합격자들 중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부류는요. 감정평가 법인에 저를 좀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합격생들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은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공기업, 뭐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10년, 2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오히려 각 평가 법인에서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합격하자마자 바로 파트너 평가사, 주직 평가사로서 출자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굉장히 우대를 받으면서 업계로 영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력이 없다, 그냥 평균적인 경력이거나 뭐 이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경력은 없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대형법인보다는 중소법인 취업이 좀 더 용이하고요. 반대로 대형법인 취업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법인은 좀 회사로서의 면모를 좀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대형 법인이 선호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합격생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수별로 나이의 분포도 고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래 기수가 너무 나이가 많아 버리면 오히려 윗 기수가 조금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나이대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나이대에 시작해서 몇 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30대 중반부터 어떤 파트너 평가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취업엔 유리합니다. 그러한 점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더 취업에 수월합니다. 이 말씀을 또 반대로 드리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자, 대부분의 감정평가 법인들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당연히 본사 취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본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는 일산, 수원, 분당, 뭐 의정부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으로 분류를 해서 수도권은 본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복리후생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편해지고 연봉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취업도 쉬워집니다. 대신 수도권 생활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단점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출신보다는 지방 출신들이 합격 후에 자신의 연고지에 가셔서 근무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인기가 많던데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합격생들 대부분이 수도권 본사 또는 수도권 지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던데 수도권이 더 연봉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이 워라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자체도 지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험 합격 2년차, 3년차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평가사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평가사가 더 연봉이 높고 복리 후생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방은 서울보다는 경쟁 압력이 낮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법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업무를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지방지사들은요, 보통 10명 내외의 가족적인 분위기의 사무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형 법인이 대표적인 지방지사의 형태인데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평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요. 자, 따라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만 한 60명, 7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직화된 회사의 느낌이지만 지방지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작은 사무실의 느낌이기 때문에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친근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신들이 살아오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수도권이 연봉이 높거나 복리후생이 좋아서 수도권의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자, 신림동. 지금은 대학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내 집에서 또는 집 앞 도서관에서 또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꼭 신림동 가야지만 간평사 붙을 수 있나요? 공부가 잘 되나요? 여러분, 공부 장소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다 좋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시고 본인이 가장 저렴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날 하는 각 학원 주말 스터디 모의고사 시험에만 그때에만 학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 학원들은 다 신림동 또는 대학동에만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꼭 여기로 방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지방 사시는 분들은요,
요새는요, 모의고사도요, 인터넷으로 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주말 스터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신림동에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신림동에는 특별한 정보가 많을 거야. 내가 신림동에 있지 않으면 다른 수험생들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몰라. 나만 정보에서 뒤처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에는요, 지식이 있을 뿐이지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림동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수학 포기자인데요. 수포자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정평가사는요. 기본적으로 숫자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죠? 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면은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를 수치적 처리에 의해서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되기에는 적합한 직업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로 공부를 할 때에도 1차에 회계학 있죠. 또 1차에 경제학 있죠. 또 2차에 감정평가 실무 있죠. 이렇게 숫자를 쓰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포자이신 경우에는 시험의 합격도 일단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심각한 수포자라면 내가 너무 심해서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숫자를 쓰지 않는 또는 숫자의 비중이 적은 다른 진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다른 평가사가 얼마 버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또 동시에 가장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대형 법인은 대기업 수준이고 개인 사무소는 공무원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물론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문직은 개인 능력별 수입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직의 수입은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오를수록 기본급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인센티브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인별 편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영업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1년에 수억도 벌어가는 거고요. 또는 영업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평균치에도 못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은 법인, 같은 사무실이라고 해도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대형 법인이 가장 많이 벌고 개인 사무소가 가장 적게 번다라고 어떤 대략적인 평균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개인 사무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형 법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시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평가 경험과 지식이 있으셔서 이 법원에서 꼭 그분한테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고 중요한 평가를 도맡아 하시기 때문에 1년에 수억 원 이상의 연봉을 버시는 분들도 개인 사무소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감정평가건을 수주를 해와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만 법인의 수입이 잡히고 그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 능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수입은 천차만별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벌이 중요한가요?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전문 자격증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마도 학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전문 자격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적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직 공시지가 또는 보상평가, 법원 경매,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업무들은 영업에 의하지 않고 이 공적인 업무라고 해서 n분의 1 감정평가사 머릿수에 근거해서 이게 업무가 배분되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을 깔아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신이 아무리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공적 업무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적 업무가 상당한 비중,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그
수입이 일단 같기 때문에 나머지 사적 영역에서만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벌이 작용하는 요소가 적고요. 또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같은 해에 학벌이 좋을수록 학교가 뭐 상위권 대학일수록 배출하는 합격자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들이 있죠. 우리 사회가 뭐 보통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들은 합격자 수도 많기 때문에 영업처가 중복되고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명문대가 절대 유리하지 않고 실제로 법인에서 이 연봉이라든가 업무 성과로 상위권을 달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비명문대 출신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수입은 조금 다른 잣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 하는 그 맥시멈치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저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수입의 절반은 공적 업무에서 오기 때문에 일단 수입의 절반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사적 업무에 의해서 내가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버는 구조인데 이 공적 업무의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큰 기복 없이 내가 다소 오래 업무 성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공적 업무 수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 편차가 다른 전문 자격증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러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잘 버는 분들과 못 버는 분들의 편차가 크고요.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수도권에서 5억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의 40%가 의사 직군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러한 의사 직군들이 5억 이상 고액 파산자, 고액 개인 파산자의 40%가 의사라는 직업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러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잘 버는 사람은 1년에 수억도 벌지만 대신 병원이 망해서 적자, 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파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투자가 없기 때문이죠. 뭐 점포를 얻고 비싼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책상 하나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자본 투자가 없고 또 공적 업무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난다거나 파산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큰 수입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신 적자나 파산도 발생하지 않아서 개인별 편차가 작다라는 것이고요. 자, 감정평가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이러한 평가는 나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드시면 점차 그 분야에 대한 일이 본인에게 의뢰가 될 것이고 그러시면 점차 본인의 수입이 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 이후에도 꾸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